시사천국의 매운맛 코너 악마의 대변인들 파트 2. 오늘도 문성호 개혁신당 대변인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발음이 계속 오프닝하면서도 계속 이게 발음이 안 돼가지고 뭐 피곤하셔서 그러신 거겠죠. 그런가요? 워낙 또 선거 막바지에 방송도 많으시고 피곤한 건 사실인데 네. 선거를 보면은 또 뭐 꿀잼이라고 해야 되나요? 지금 꿀잼인 지역구가 많아서 하나씩 좀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평택을 지금 뭐 막판에 정말 뭐 진흙탕이다 이런 것도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굉장히 치열하다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최근에 일단 그 김용남 후보의 대부업체 이 운영 의혹이 좀 있어서 이게 굉장히 큰 쟁점이 됐고요. 어제는 이제 CBS 라디오에서 5명 후보의 토론회가 있었고 그 하루 전에는 평택시 선관위가 주최를 해서 김재현 후보는 지지율이 좀 안 돼서 빠지고 4명의 후보가 그 토론회가 연달아 이틀 동안 있었습니다. 일단 지금 평택을의 이런 논쟁, 뭐 상황 이런 거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문성호 대변인님. 네, 저희 개혁신당이 평택에 후보를 안 내다 보니까 제가 다른데 이제 나가신 후보들 챙기느라고 어제 그 토론회를 실시간으로 못 봤어요. 근데 오늘 방금 전에 대기실에서도 그렇고 다른 방송에서도 그렇고 그게 너무 재밌는 토론회였다고 하더라고요. 네. 내용을 조금 확인해 보니까 뭐 굉장히 격론이 오갔던 것 같아요. 서로에 대한 뭐 마타도라고 얘기를 할까요? 근데 이게 저는 좀 재밌는 게 뭐냐면은 여기가 이제 5파전이 되면서 재밌는 것도 있지만 조국이라고 하는 정치인하고 김용남이라고 하는 정치인이 굉장히 좀 독특한 캐릭터를 가지고 있잖아요. 예. 뭐 조국 대표야 뭐 말할 것이 없는 과거로 치자면 어떤 뭐 친문의 황태자 이런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또 민주당 내부에서 이 사람을 원하는 사람과 극렬하게 비토하는 사람이 이 사람 때문에 당이 완전히 반으로 갈려질 정도로 정말 뭐 독특한 캐릭터고 김용남 의원님도 보시면은 당적이 굉장히 여러 번 바뀌시고 또 스탠드가 자주 바뀌셨고 본인 구설수도 좀 많으신 분이었잖아요. 그래서 뭐가 더 나올 게 있을까 했는데 굉장히 또 새로운 게 이번에 나왔어요. 실제로 본인께서 그 재산 신고를 할 때 굉장히 고액을 신고하셨어서 굉장히 열심히 사셨구나 했는데 너무 열심히 사셨더라고요. 내용들이 나오는 게. 그래서 그런 내용이 좀 재밌었는데 재밌는 것과는 별개로 지금 이렇게 진흙탕이 되는 건 지금 방금 얘기 드린 두 뭐 범진보계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민주당계라고 할게요. 두 분이 물러설 곳이 없는 게 큰 것 같아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김용남 의원 같은 경우는 원래 국민의힘 쪽에 계시다가 저희 개혁신당도 잠깐 스치셨다가 민주당에 가서 겨우 자리를 잡으셨는데 이번에 공천을 받으시는 과정에서 뭐 나름 어려움이 많았다라고 들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서 밀리게 된다면 원래 민주당 적통도 아닌 사람이 뭐 소구력까지 없다 이렇게까지 돼버리고 또 민주당 내부에 지금 개파 갈등에서 일종의 뉴 이재명의 기수가 되셨는데 거기에 대한 공격점도 저는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만약 여기서 선거에서 지게 되면 정치인으로서의 앞날 불투명하고 지금 또 나온 의혹들이 굉장히 큰 사안이잖아요. 그러니까 재판도 기다리고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이런 상황이고 조국 대표 역시 이번에 만약에 떨어지게 된다면 앞으로 있을 민주당과의 합상 사이클에서 목소리를 내기가 어려워지겠죠. 그러니까 더더욱 아글박을 쓰고 달려드는 게 아닌가 싶어요. 뭐 두 분 간에 서로 악연도 많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더 재밌는 것 같은데 제가 안타깝게도 실시간으로 지켜보지 못했다는 게 뭐 많이 슬픕니다. 알겠습니다. 장혜영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역시 우리 후보들이 없으니까 진짜 재미있게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조금 마음이 아픕니다만 어쨌든 저는 그 점을 좀 재밌게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대부업체 운영 의혹 그러니까 차명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공직자를 하겠다는 사람이 자기 명의로 대부업체를 운영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칭찬받을 일은 아니고 당연히 비판의 여지가 있는 일인데 이제 자기 통장 내역을 공개를 했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걸 통해서 최소한 이익을 본 거는 없다라는 걸 소명하기는 했는데 정확하게는 이제 거래 내역을 이제 본 거죠. 그 대부업체에서 본인한테 입금된 게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공개한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통장 내역을 공개하면서 좀 돌파하는 것 같은 모양새를 보이긴 했는데 데미지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는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이 도래했기 때문에 가장 최근의 여론조사에서는 약간 그 리스크가 좀 반영되는 것처럼 이 지지율이 빠지고 조국 후보가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듯한 모양새였단 말이죠. 그런데 저는 한편으로 이제 조국 후보가 그 대부업체 의혹을 막 이제 공세를 펴는 것을 보면서 그런데 그것은 말이 되지만 조국 후보가 다른 후보자의 도덕성을 공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을 가지고 있나? 예. 라는 점에서 약간 좀 다르게 들리는 거죠. 다른 사람은 다 깔 수 있어도 조국은 안 된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조국 후보는 예. 어쨌든 자녀의 입시 비리 문제로 문서를 조작해서 실형을 받고 유죄를 선고받아서 실형을 살다가 사면돼서 나온 사람이잖아요. 게다가 사면된 이후까지도 실제로 도의적인 사과는 했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구체적으로 인정한 적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도덕성 문제에 있어서는 이슈는 다르더라도 사실은 50보 100보인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있다. 여기서 가장 흥미로운 건 민주당 정치인들의 태도입니다. 조국 후보에 대해서 과거에는 어마어마하게 이 조국 후보의 허물을 감쌌던 맞아요. 많은 사람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실 당신은 범죄자가 아니냐 이런 입시 비리를 저지르지 않았냐라는 방식으로 돌아서는 걸 보면서 예. 참 도덕성이고 뭐고 의리고 이 진영 앞에서는 장사가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여론조사 언급해 주셨으니까 제가 오늘 이제 어제까지 조사하고 오늘 발표된 발표 시점도 지금 뭐 1시간 2시간밖에 안 됐어요. 말씀드릴게요. MBC 의뢰를 코리아 리서치가 지난 26일에서 27일 평택을 선거하고 18세 이상 500명 대상으로 무선 전화 면접인데요. 조국 29, 김용남 26, 유이동 20, 황교안 10, 김재현 2 이렇게 나왔고요. 하나 더 있는데 KBS 의뢰로 한국 리서치가 24일에서 27일 나흘간 평택을 거주 500명 무선 전화 면접인데 조국 24, 김용남 22, 유이동 20, 황교안 7, 김재현 5 이렇게 나왔어요. 어쨌든 초접전이다. 그런데 최근에 김용남 후보가 조금 오차범위 내지만은 숫자가 제일 잘 나온 게 몇 개가 네. 있었는데 대부업체 의혹이 좀 영향을 미친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근데 가장 또 관심이 오늘 유이동 후보와 황교안 후보의 단일화 얘기가 있었는데 오늘 유이동 후보가 오후 1시 반에 기자회견을 잡아서 단일화가 성사되나? 이런 뭐 관측들이 나왔는데 갑자기 나와서 황교안 후보는 단일화를 제발 해주십시오라고 하고 그다음에 황교안 후보가 나와가지고 단일화 제대로 논의도 안 했는데 뭔 소리냐 유이동은 배신자다 또 이렇게 지금 오후에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과정은? 그래도 이번 지방선거와 재보궐에서 다 막 온갖 곳에서 흔히 얘기하는 단일화에 대한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예. 저는 다 안 될 건데 그나마 제일 가능성 있는 데면 평택의 황교안 대표지 않을까라고 논평은 해온 바 있습니다. 예. 실제로 뭐 그런 얘기들이 좀 진지하게 있었던 거는 같아요. 그런데 뭐 우리가 알 수 없는 서로 간에 뭔가 딜이 있었겠죠. 근데 그런 게 지금 좀 아다리가 안 맞은 게 이런 말 써도 되나요? 이런 예. 좀 앞뒤가 좀 안 맞았던 것 같아요. 예. 그런 상황이라서 근데 지금 이제 흔히 얘기하는 유이동 의원은 근데 좀 급한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 민주당계 둘의 쪼개짐과 내홍 거기에서 본인이 나오는 여조 같은 데서 황교안 대표의 지지가 본인에게 붙어주면 어부지리로 충분히 될 수 있는 또 지지율이 나오고 있거든요. 한술적으로 두 후보를 더하면은 1등이에요. 지금 그렇죠. 뭐 오차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예. 뭔가 급한데 문제는 아시다시피 투표지가 나오기 전도 아니고 지금까지 와서 단일화를 한다 그러면 흔히 얘기하는 단일화를 위해 포기를 하고 드랍을 해주는 후보에게 예. 무형의 뭔가 자산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유형의 자산을 주고 단일화하면 그건 선거법 위반이니까 예. 뭔가 황교안 대표에게 유이동 후보가 무형의 자산을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사실 줄 수 있는 게 마땅치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당 차원에서 뭔가 황교안 대표에게 딜을 해주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결국 막판에 어그러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유이동 후보 입장에서 굉장히 아쉽겠죠. 그렇군요. 예. 근데 황교안 후보 쪽이랑의 단일화는 이제 그쪽에서는 부정선거 때문에 사전투표를 믿지 않으셔서 다른 캠프들보다는 조금 여지가 있다. 예. 이런 종류의 얘기들 예. 하긴 하시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지난 토론회에서 제가 재밌게 봤던 부분은 이 김용남 후보가 유이동 후보에게 질문을 먼저 황교안 후보한테 질문을 했죠. 예. 이번 선거도 부정선거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고 이번 선거도 부정선거라고 생각한다고 답을 했고 예. 그런데 부정선거에 왜 나왔냐라고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부정선거라고 하더라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왔다. 진짜 재밌네. 네, 그렇게 얘기를 이제 답을 듣고 나서 유이동 후보한테 질문을 한 거죠.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사람이랑 단일화를 할 거냐라고 했더니 말을 잊지 못했어요. 유이동 후보가.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 단일화가 되게 쉽지만은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렇군요. 저도 역시 황교안 후보가 지난 대선 때는 접으면서 뭔가 대선이기 때문에 예. 그래도 무형에 얻을 수 있는 정치적인 자산을 쌓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이번 평택을 선거에서 물러주는 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막판 단일화가 어려울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예. 저는 뭐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은 평택을이
대한민국의 압축판이 아닌가. 모든 모순과 갈등과 반도체까지. 이 모든 이념과 이게 그러게요. 쫙 압축된 정말 굉장히 흥미로운 지역구다. 누가 이제 최종적으로 승리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부산 북갑 여기도 지금 장난 아니에요. 오늘 이제 토론회가 있었어요. 토론회도 있었고 아마 뭐 바쁘셔서 못 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 굉장히 치열하게 논쟁들이 붙었습니다. 여기 여론조사 또 소개를 시켜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JTBC가 메타보이스 의뢰 25일부터 27일 부산 북갑 성인 남녀 501명한테 물어봤는데요. 한동훈 41, 하정우 34, 박민식 20 이렇게 나왔고요. 예, 코리아 리서치가 MBC 의뢰로 26일, 27일 부산 북갑 18세 이상 남녀 500명 조사했는데 한동훈 43, 하정우 37, 박민식 14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오차 범위 내로 한동훈 무소속 후보와 하정우 민주당 후보가 지금 접전을 벌이고 있지만은 수치는 다 한동훈이 더 잘 나오고 있고 박민식 후보는 지금 오차 범위 밖에서 3등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 2강 1중 이런 상황이에요. 여기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정우 수석이 뭐 처음에 이미지가 이렇게 잘 포장돼서 나왔을 때는 기대하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뭐 AI 수석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이제 새로운 먹거리를 가져오는 또 사람이고 그런 데서 대통령께서 띄워주시니까 뭔가 역할을 잘하지 않을까? 근데 막상 까보니까 이분이 선출직에 나오시기에는 준비가 너무 안 되신 분이었던 거죠. 예. 뭐 여러 가지 또 논란도 같이 엮여 들어갔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항상 지지율을 까먹기만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논평하기로 이분은 항상 오늘이 최고일 거고 내일은 더 떨어질 분이다. 이렇게 논평을 했는데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단순히 이분이 좀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부산 북갑에서 이분이 되면 안 된다라는 시민들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누군가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투표를 해야 된다라기보다는 누군가를 떨어뜨리기 위해 투표를 하는 경우에는 될 것 같은 후보에게 결집되는 성향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과연 박민식 후보가 받을 것인가 아니면은 한동훈 후보가 받을 것인가가 전 쟁점이었다고 보는데 이걸 선점한 게 한동훈 후보이지 않나 싶어요. 특히 이번에 부산 북갑은 정말 이 재보궐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언론의 집중도가 엄청나게 몰렸던 곳이잖아요. 실제로도 정치 지형상 중요한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박민식 후보가 이런 언론 노출도 측면이나 어떤 선거 전략 면에서 치고 나가지 못한 부분이 있고 그 전에서 먼저 선점을 한 한동훈 후보에게 이제 하정훈 후보에 대한 비토층이나 아니면은 보수층에서 누가 될 것이냐 기존의 보수 지지층이었던 사람도 누가 보수 후보로서 우리가 찍어줘야 승리할 수 있느냐에서 한동훈 후보에게 몰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추가로 제가 좀 얘기를 들었는데 한동훈 대표의 개인 팬분들이 되게 많으시잖아요. 이분들이 이런저런 자충우돌 사고도 많이 치시긴 했었는데 뭐 이제 불법 선거사무소 의혹도 그렇죠. 있어요. 쉼터가 그게 불법적으로 의혹됐다는 유사 선거사무소 논란도 있고 했지만 이분들이 매번 내려가셔가지고 거기에 있는 뭐 시장이나 이런 데를 가가지고 거기 가서 싹 틀면서 상품을 다 사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래도 그 지역에 있는 상인 여러분들께서는 자기의 매출을 이렇게 올려주시는 분들이 기특하고 기쁘고 고맙죠. 그러니까 그런 게 좀 호감을 형성하는 정서로 어떻게 좀 간 게 아닌가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일단 그거를 계속 내려가서 뭔가를 살 수 있는 그 재력이 제가 부럽고요. 근데 저도 이게 시간도 부럽습니다. 제가 이렇게 재력이 봤을 때는 물론 좀 이렇게 팬분들이 자발적으로 하시는 거기는 한데 이게 뭐 나중에 이게 된다 싶으면은 좀 동원하는 식으로도 될 것 같아서 뭐 안 좋은 선례를 혹시 만드는 게 아닌가 이런 높아심이 좀 있습니다. 그거는 동원한다고 될 문제는 그쵸. 아니고요.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게 시간과 돈이 다 돼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약간 연예인 팬덤들도 보면은 특정 연예인이나 아니면 가수를 이제 음반을 산다든지 뭐 이렇게 막 그런 것들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발적이라고 보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고요. 장영 의원님은 이 지역은 좀 어떤 포인트를 보고 계십니까? 전 근데 진짜 부산 북갑은 마지막까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정우 후보가 사실 이제 들어갈 때는 굉장히 화려하게 들어갔지만 그 이후에 이슈가 됐었던 것들을 보면 긍정적인 걸 가지고 이슈가 됐던 건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정청래 대표하고 같이 오빠 논란 이런 거에 휩싸이거나 아니면 악수하는 장면 때문에 또 구설에 오르기도 했었고 가장 최근에는 공보물에 이제 하정우 수석 본인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 또 전재수 이제 후보 이제 이런 다른 정치인들을 더 앞세우는 것들 이런 방식으로 마이너스 요소들이 더 많이 부각이 됐었기 때문에 사실은 여당 모멘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잘 살리지
못한 느낌은 있어요. 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에 투표소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어떤 판단을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한동훈 후보는 그래도 이 3강 내지는 3중 구도가 아니라 1강 2중이었는데 분명히 시작할 때는 2강 1중으로 확실히 박민식 후보를 좀 누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추세가 계속 올라갈 수 있을지 어떨지 이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도 토론회에서는 역시 하 후보가 조금 밀리는 모습을 보였다. 제가 인상적으로 봤던 건 단계 논란을 박민식 후보가 아니라 하정우 후보가 물어봤었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동훈 후보도 되게 의외다라는 방식으로 얘기를 해서 여전히 이 중앙 정치에는 잘 적응하지 못하고 계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결국 그 특검 얘기에 대해서도 네. 마지막까지 제대로 대답하지도 않았고요. 맞아요. 예. 그 뭐 윤석열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90도 폴드 인사하는 그 사진도 준비해 왔더라고. 하정우 후보가 나를. 네네 준비는 예. 했는데 포커스가 잘 안 맞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뭐 공소 취소 뭐 네. 따를 거냐 뭐 이런 거 이제 물어보니까 또 대응도 하고 그랬는데 뭐 그렇게 이제 좀 약간 중앙 정치에 적응이 좀 안 됐다 이런 말씀 뭐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 앞서 소개한 여론조사는요, JTBC 의뢰로 메타보이스와 리서치랩의 공동조사였고 MBC 의뢰 코리아 리서치 조사 둘 다 무선 전화 면접 조사입니다. 오늘 소개하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연대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 지금 등판했어요. 그래서 이제 부산에도 또 갔습니다. 부산 기장에도 가가지고 국가배는 안 갔는데 박민식 후보가 좀 마음이 급했는지 거기까지 찾아가가지고 그 인상 깊었던 게 계속 그 박근혜 대통령 옆자리에 서려고 하니까 유영아 의원이 계속 밀치더라고요. 박민식 후보를 계속 밀쳐가지고 뭐 안쓰럽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그랬는데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 입에서 박민식 후보 지원도 그러니까 지원하는 말도 끌어냈고 지금 전국을 다 돌아다니고 계세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대구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옥천도 가고 뭐 충남도 가고 지금 뭐 강원도 가고 뭐 다 간단 말이에요. 이거는 좀 어떻게 보세요? 이건 장혜영 의원님 먼저 의견 주시죠. 아무리 뉴노멀이라고 하더라도 좀 금도를 넘고 있지 않나 전 그런 인상을 받았는데요. 예.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탄핵이 된 대통령이고 국민들의 심판을 받아서 원래는 형을 살고 있어야 되지만 그래도 사면을 특별히 받아서 이제 자유인의 몸이 되셔서 자연인으로 살고 있는 분이잖아요. 예.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은 어떤 특정한 선거에 개입하기보다는 좀 자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좋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여간 이 윤석열 계엄 윤석열 탄핵 이후에 사람들의 역치가 많이 높아진 게 아닌가. 그래서 이 스승의 날에는 이명박 대통령도 오세훈 시장을 만나기도 하고 예. 박근혜 대통령마저 이렇게 정치 행보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근데 그냥 이유 없이 움직일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 이제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것인지를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두 가지 얘기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자신의 탄핵에 대해서 재평가를 받고 싶어 한다. 그것을 국민의힘의 힘을 동원해서 하려고 한다라는 얘기가 있고 다른 하나는 말씀하셨던 유영하 의원의 차기 당권 선거 준비를 도와주고 있는 거다. 이런 종류의 얘기들 하시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역치가 높아졌다라고 하는 거는 쉽게 얘기를 하면은 박근혜 잘못한 줄 알았는데 윤석열 보니까 박근혜는 선녀였네. 네. 뭐 그런 이런 얘기인 거죠. 예, 네, 그래서 네. 그 신동욱 의원이 재평가, 박근혜 탄핵이 좀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에 대한 재평가 움직임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언론 인터뷰에서 했습니다. 네. 우성호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방금 그 말을 딱 하려고 그랬는데 예. 멘트를 뺏겨버렸어요. 아, 이거 그래요? 죄송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여러 가지 뭐 과오가 있으시지만 그 이후에 있었던 정권들의 어떤 잘못된 점 같은 걸 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그때 그게 과연 그렇게까지 잘못한 일이었나. 물론 그걸 지금 뭐 잘못을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이후에 흔히 얘기하는 뭐 대한민국 초유의 계엄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 사법 파괴라든지 예. 이렇게까지는 가지 않았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금 지나갔기 때문에 잊혀진 것도 있고 또 박근혜 대통령께서 워낙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의 정말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긴긴 세월 집권한 독재자의 딸로서 어떻게 보면은 최고의 상위의 삶을 살다가 뭔가 몰락하는 모습 이런 거에 안타까움을 느끼는 마음도 있거든요. 사람이 그런 거 예. 옳고 그름과는 별개로 그런 게 있다 보니까 특히 이번에 도셨던 영남권이라든지 충남 같은 데는 박근혜 대통령이 왔다고 해서
국힘 찍을 사람들이 아예 안 찍을래 할 사람들은 저는 없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나 아니면 국민의힘의 어떤 공천 행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국힘에 실망했던 원래 보수층들이 박근혜 대통령으로 인해서 결집되는 효과는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수도권에 올라오셨다면 얘기가 좀 달랐겠지만 지금 딱 효과가 있을 곳만 잘 다니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산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의 부산 북갑에 가신 걸로는 뒤집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부산 북갑에 가주시고 좀 더 일찍 가주셔서 박민식 후보의 편을 들어주셨다면 저는 분위기가 달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한동훈 후보께서 박근혜 대통령 30년 구형을 이제 하신 분이잖아요. 지금 뭐 본인께서는 자기가 구형한 바가 없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제가 판결문 찾아보니까 제일 앞석에 출석했다고 되어 계시던데 뭐 출석은 해서 본인은 반대 의사를 밝히셨다는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생각했을 때는 본인한테 30년이나 구형 때린 검사를 뭐 좋게 생각할 일은 없죠. 그러니까 분명히 효과가 있었을 텐데 안타깝게도 이런 게 선거 기세가 한 번 잡히면 3파전일 때는 밀려버리는 게 있잖아요. 타이밍이 늦어서 큰 효과는 없겠지만 다른 지역에는 큰 효과가 있을 것이고 특히 대구 같은 경우에는 김부겸 후보가 지금 대구라고 하는 이 지역의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개인기로 정말 열심히 뚫어내신 부분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번에 효과가 김부겸 총리의 당선에는 조금 나쁜 효과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어떻게 될지 추이를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뭐 대구라든지 영남권에는 좀 효과가 있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뭐 장혜영 의원님은 효과가 있을 거라 보십니까? 근데 역효과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저렇게 다니면서 정치 활동을 하는 것을 보니 정말 안 되겠다. 역시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여러 가지 실책들을 저질렀기 때문에 민주당 찍지 말까라고 하시던 분들도 이러니까 우리가 더 찍어야겠다라고 역효과 결집을 불러올 수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장동혁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선대위원장 같아요, 진짜로. 맞아요, 그렇죠. 근데 그 이유가 장동혁 대표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거 아니냐, 지금 중앙 선대위원장으로서. 근데 굉장히 흥미로운 여론조사가 있는데 한국일보 의뢰로 한국리서치가 5월 18일부터 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3,000명 대상으로 웹조사를 한 건데요. 선거운동에 영향이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봤는데 장동혁 대표 긍정적 영향 10, 부정적 영향 52. 이게 부정적 영향이 5배가 더 많고 보수층 내에서도 긍정 23, 부정 41 이렇게 나왔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긍정 33, 부정 25. 근데 무당층 내에서는 긍정 16, 부정 25. 역시 무당층에서는 또 부정평가가 많이 나왔어요. 양당 대표들이 조금 고전하고 있네요. 뭐 장혜영 의원은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거는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당연한 거예요? 네, 왜냐하면 지금 양당 대표들이 지방선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당직선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당대회를 미리 치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당장 장동혁 대표만 하더라도 민주당하고 싸우고 있다기보다는 사실은 북구갑에서 한동훈 후보랑 싸우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주고요. 그리고 정청래 대표만 하더라도 전북에서 정말 전북에 살다시피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특히나 민주당 같은 경우에 는 이번 지방선거 초기에는 15대 1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민주당의 압승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 보면 당장 서울 그렇죠, 뭐 대구 그렇죠, 심지어 전북은 말 그대로 정청래 지도부에서 공천을 어떻게 보면은 제대로 하지 못한 이유로 발생한 초유의 민주당 텃밭에서 민주당이 밀려날지도 모르는 선거를 치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왜 이런 상황에 오게 됐는지를 보면 결국에는 이번 지선에서 상대 정당을 상대로 어떤 스코어를 내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지선이 끝난 이후 당 내에서 자신의 입지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를 보고 수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알든 모르든 사람들에게 부지불식 간에 이런 비호감으로 나타나는 게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문성호 대변인님. 저도 장혜 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 게 실제로 지금 장동혁 대표의 부정평가가 이렇게 높게 나오는 거는 이제 원래 국힘에 대해서 부정평가를 하시는 분도 부정평가를 하지만 국힘 지지자분들도 부정평가를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럼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결국 선거를 이기게끔 이끌지 못한 그 리더십에 대한 규탄이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얘기하신 바와 같이 이분께서 본인이 여러 가지 뭐 공천 때부터 시작을 해서 뭐 미국행부터 시작을 해서 선거에 저는 긍정적인 영향은 전혀 끼치지 못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차라리 좀 오지 마시라, 가만히 계시라라는 이야기가 민주당 아니 국민의힘 내부 후보들에게서도 계속 나올 정도인데 이분께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지금 봤을 때 선거가 만약에 패배하게 되면 당장 본인의 자리조차 지키지 못할 상황인데 그 본인이 어떻게든 그 영향력을 잃지 않으려고 하시기 때문에
선거가 지는 한이 있더라도 나로 인해서 혹시 영향력이 나빠져서 나의 어떤 나쁜 영향력으로 인해 선거에 불리함이 있더라도 내가 해야 된다 이런 모먼트가 보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치 고관여층 지지자분들은 또 그런 걸 보세요. 그러니까 비호감으로 더 느껴질 수밖에 없고 아니 저 사람은 지금 본인이 공천관리 제대로 못하고 본인이 리더십 못 보여서 이렇게 망쳐놨는데 아직도 본인 생각만 하네. 그러니까 지지층들은 더 싫은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민주당 지지층분들은 조금 달가워하실 수도 있어요. 이런 장동혁 대표 행보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결국에 지금 선거를 보고 있지 않고 다음에 있을 자신들의 당권 다툼에 계속 시선을 두는 모습에 이런 비판이 나오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양당이 모두 후보를 낸 지금 양당이라고 하면 정의당과 개혁신당 말씀드리는 건데 서울시장 선거 얘기 아주 짧게만 얘기해 볼게요. 지금 이제 그 서소문 고가차도가 무너지면서 이게 막판에 선거 쟁점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일단 어떻게 오늘 이제 저녁에 TV 토론도 있어요. TV 토론도 있어서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짧게 좀 두 분 말씀 듣고 끝내겠습니다. 사실 이제 뭐 정원호 후보 찍을 사람이 오세훈 후보 찍거나 오세훈 후보 찍을 사람이 정원호 후보를 찍지는 않고 대신에 3당 후보들은 조금이라도 더 이제 표를 얻기 위해 노력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늘 밤 11시부터 시작되는 토론에서는 이 안전 문제, 특히나 오세훈 시정 안에서 뭐 싱크홀 문제, 이태원 참사 그리고 GTX 문제, 이제는 또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까지 여러 차례 안전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책임은 좀 짚고 넘어가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3당 후보들이 항상 가장 힘든 게 본인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 자체가 기회가 많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론회를 최대한 많이 하고 싶었는데 뭐 안타깝게도 양당 후보님들께서 침대 축구하시느라 받아주지 않으셔서 국민 앞에 저희를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그럼에도 다행히 우리 선거법에서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토론회는 또 나갈 수가 있게 돼서 그게 마침 오늘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같은 작은 정당에서는 정말 다시 없을 기회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해서 국민 여러분들이 저희 개혁신당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성호 개혁신당 대변인 장혜영 정의당 전 국회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